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의료의 미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원격 의료의 그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는 그 의료 서비스의 그 주요 그 요소가 되고 있죠. 네, 지금 계속해서 그 많은 그 확진자가 그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저희가 많은 그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한국이 원격 의료를 이제 수용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그 원격 의료가 새로운 그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의적절한 주제를 제가 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분당 서울대병원장 벤남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한국원격의료학회의 그 이사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희 이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 주실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가 그 도쿄대 의대 부학장님이신 마사오미 닌가쿠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본의 그 원격 의료 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장 님이신 그 이상덕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환자들의 그 재택 치료 그 협력 병원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오팩트의 반호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오팩트는 한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업체입니다. 네, 오늘 그 원격 의료의 그 개념에 대한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한국 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원격 의료는 이제 그 원격 모니터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그 의사 간의 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모니터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격 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바이오 센서나 바이오 시그널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클리닉과 그 병원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거절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좀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미지를 그 사용을 하는 곳들, 그리고 그 이미지에 기반으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그 의학 부서들이 이제 이런 원격 의료를 먼저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들, 특히나 뭐 이제 당뇨 또는 이제 심장과 관련된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원격 모니터링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저희가 심리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에 있어서도 원격 의료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은 1998년에 원격 의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이제 원격 그 이미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런 원격 의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법률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도입해서 추진한 바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부분적인 원격 의료는 저희가 제공을 했지만 그 전반적인 전격적인 원격 의료를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저희가 원격 의료를 그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350만 건의 그 원격 의료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원격 의료에 관련된 그 생생한 그 상황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먼저 그 이상덕 병원장님으로부터 저희가 한국에 대한 상황을 들어보고자
하겠는데요. 그럼 그 병원장님, 그 현재 원격 진료소를 운영하신 경험을 저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ARC 웨비나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격 의료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은 서울 강남의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협력 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재택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의 무증상 또는 이제 경증 환자가 집에 머물면서 협력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것은 말을 합니다. 네, 총 지금까지 2,438명의 환자를 저희가 원격으로 재택치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2명의 환자가 이제 건강하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매일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재택에 머물면서 원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집계한 통계를 보면, 네, 이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많은 데이터를 냈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협력병원들이 이런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원격 진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침, 열 이런 것들이 이제 3일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협력병원에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위중한 환자가 아닌 경우 저희가 이제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재택치료 대상 환자들은 체온, 산소 포화도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보건소가 제공한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저희 재택치료센터에 보내주어야 됩니다. 재택치료센터에 있는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환자에게 전화를 하고,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정도 이제 전화를 해서 환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을 하고 약국 또는 이제 보건소에서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배달해 줍니다. 재택치료센터는 실제로 매일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통화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제 환자가 의사에게 이제 영상 통화를 걸어서 이제 매일 환자랑 직접 대면을 하는 것처럼 원격 진료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얼굴 상태를 진단하고 이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화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원격 의료, 영상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제 자신의 증상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 도중에 아이가 이제 엄마 뒤에서 행동하는 몸부림치는 것들, 달리는 것들, 또는 이제 열이 없고 근육통이 없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의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이제 눈이 맑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섬세한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은 이미 이런 원격 대면 진료를 호흡기 내과 환자, 그리고 이제 반복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환자의 경우에는 기침, 발열,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었고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것 또는 내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1년에 수차례 병원을 내원을 하죠. 그리고 특별한 진단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 처방만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원격 대면 진료를 통해서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격 의료의 그 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경험을 바탕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원격 의료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원격 의료를 통해서 환자들은 이제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됐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 그리고 환자 모두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는 상황 내에서 네, 환자의 병원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셋째, 원격 의료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현재 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원격 의료가 그런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국가 내 또는 영 내의 그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장벽을 낮추면 그 이미 취약한 의료 전달 시스템이 특히나 이제 한국 내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대형 병원을 훨씬 많이 이용을 하고 이제 소규모 지역 클리닉을 이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네, 그 이상덕 병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가 지역 의원들을 이제 위협을 하고 대형 병원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의 그 접근법 또는 운영법은 그 지역 클리닉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네,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가 우선적으로 이제 수술 후의 사후 관리 또는 이제 암, 심장병 등의 이제 중증 질환 치료 후에 이제 사후 관리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을 통해서 이제 첨단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그 원격 로봇 수술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원격 의료가 이제 대형 대학 병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 지역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을 위한 이제 보다 좀 지역 중심의 원격 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들,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그 방문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뭐 감기 또는 이제 비염에 대한 처방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그 지역 클리닉의 의사가 이러한 환자들의 상태를 화상 통화 진료 또는 이제 원격 진료를 통해서 그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클리닉의 그 의사들은 그 현재 그 지역 내에 있는 환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그 기록들을 훨씬 더 익숙하게 더 많이 그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원격 의료를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원격 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클리닉에서도 이제 원격 의료 컨설팅을 그 제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정부는 소위 그 커뮤니티 그 치료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복을 했지만 아직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그 병원 입원 그 경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 입원은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시행했죠. 그 중에 한 곳이 그 협력 진료 중에 한 곳이 이제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미 그 개발이 된 그 병원 내에서 개발이 된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저희가 많은 그 케이스를 그 진단하고 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러한 그 원격 의료 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그 전에 그 6개월 전에 변동 없이 그 처방이 변동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텔레 ICU 원격 그 ICU 중증 환자 입원실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그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의료진들 사이에서 텔레 ICU 그 플랫폼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ICU에 그 내원이 되어 그 입원해 있는 그리고 병원의 다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외 밖에 있는 환자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인 그 의견이나 컨설팅을 그 2차 그 의료기관에게 그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ICT나 일부 그 의료 분야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부족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시대에 그 이러한 그 시급성 그리고 필요성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 제한된 ICU 자원을 그 현재 지역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반 대표님, 지금 현재 그 원격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격 재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 본 웨비나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제 경험 그리고 제 그 관점을 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네, 저희 이런 그 저명하신 패널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 그 기업적인 측면에 대한 그 경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현재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 분야이지만 그 이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시대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지만 원격 의료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2020년 초에 신청을 해서 2020년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 저희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보험 환급과 이제 지급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과 시스템을 이제 병원 내에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병원에서는 저희의 솔루션을 그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보험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보험이나 이제 지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실행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법제 기관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과 많은 논의를 나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반드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산업에도 잘 적용이 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솔루션을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체계 내에서는 그 보험과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마사오미 교수님, 그럼 현재 그 코로나 상황 내에서 그 뭐 법제적인 그 시스템은 어떤지, 그 원격 의료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의료진의 입장에서나 또는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런 그 중요한 그 참여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적인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보험 그 환급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그 의료법에 따르면 저희는 이제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격 의료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불법인 것이죠. 하지만 1997년에 그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원격 의료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이 대면 진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동등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꼭 불법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또 다른 발표를 했는데요. 원격 진료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만약 원격 진료가 이제 간헐적으로 이런 그 대면 그 진료를 하는 도중에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불법이 아닌 그 의료 활동들도 이제 만성 질환 또 이제 그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에게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2020년 그 후생 노동성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또 다른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신규 환자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특별히 면제가 가능하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신규 환자는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를 통해서 이제 원격 의료가 급증했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원격 진료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활성화를 이제 선언을 했지만 그 일본에선 전혀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그 전부터 1년간 그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보험급 환급 그러니까 실비정산이죠. 보험급 환급과 이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데이터죠. 저희가 현재 분석한 바로는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이렇게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법적인 장애도 많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일본보다 더 보수적인 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법으로는 이제 의사 대 그 원격 의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만 그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격 의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적인 문제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단말 장치들 데이터나 이미지를 이제 받고 이제 보내는 송수신하는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 책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시술들 또는 환자들의 이제 클레임이 이제 법적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과 병원에서는 보수적으로밖에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 역시도 이제 원격 의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그 원격 의료를 법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일본의 그 원격 의료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데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보험금 환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그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환급이 굉장히 적게 된다는 것이죠. 환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현재 그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클리닉, 민간 의료 시설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숫자가 적습니다. 저는 그 원격 의료를 그 민간 의료 시설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분들과 논의를 해본 바 있는데요. 제게 말씀을 하시길. 근데 그 스스로 그 클리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격 의료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학의 직원이죠. 그랬을 때 대학은 굉장히 독립적인 행정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훨씬 더 높은 환급률이죠. 우리가 만약 원격 의료를 시행을 하고 만약 그 환급률이 적으면 하지 말라라고 행정팀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보험금 환급이 너무 적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저희 원격 의료에 있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정부가 이제 보험 환급률을 높였습니다. 지난주에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면 그 의료 시술보다는 환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포함해 특히나 이제 고령자들이 그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그 급속하게 일어나는 국가라 이제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보험금 환급 외에도 이런 그 고령인들이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대면 그 진료에 익숙했던 환자들이 이제 직접 의사 얼굴을 보지 못하면 조금 불안함을 느끼는 건 이제 편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격 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이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역시도 여러 가지 규제와 법 때문에 그 현재 그 이런 불안정한 사안의 초보적인 단계의 원격 의료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데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 요소들이 저희가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굉장히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원격 의료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 응답자의 87%가 원격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그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정확한 그 숫자는 그 기억을 못하지만 그 의료진 같은 경우는 그 불만족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주요 원인이 그 굉장히 준비 시간이 적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진이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시간도 많이 들이고 더 많은 수고를 들여서 또 이제 보험금 환급도 낮은 상황에서 이제 그 이런 원격 의료를 실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족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제 산업계에서 그 원격 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그 원격 의료 또는 디지털 그 헬스케어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모든 연구 그 결과를 보면 그 큰 엄청난 시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가 그 빠르게 이제 앞서 나가서 이제 그 주류
의료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그 원격 의료 그 업계로서 그 시장 잠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판단을 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장애가 있고 규제나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제 의료진이나 뭐 보험과 같은 그 장애가 있긴 하지만 전 여전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나 이런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의약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원격 의료는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죠. 네, 이런 의료 서비스 이제 주류로 이제 그 본격화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그 현재의 뭐 그 의료진 또는 이제 정부 또는 이제 관계 당국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바꾸게 된 변화를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의료진의 입장이나 소비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고 실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이제 공통적인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부 진보적인 의료진들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된 것이죠. 네, 저희 그 팬데믹 이전에는 그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곳이 11%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6%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극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치를 바탕으로 저는 이 원격 의료 시장의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지금 2019년에는 그 사용률이 11%였는데 2020년에는 46%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원격 의료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많은 그 분석가들이 이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사용률이 약간은 감소하더라도 저희가 학습 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습 효과가 큰 영향을 저희의 삶에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팬데믹이 없었다면 줌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았을 거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는 다시 그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 원격 의료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편의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 원격 의료의 편리함, 그 편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원격 의료 회사를 얘기할 때 텔레닥 그리고 뭐 핑한 헬스케어 등등을 이제 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원격 재활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혹시 뭐 최근 텔레닥 뭐 뉴스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뭐 시장 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텔라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원격 의료 그 기업입니다. 네, 2002년 그 1차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격 진단 서비스로 구성을 했죠. 네, 그리고 정말 수백만 달러의 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 그 규모만 보더라도 그 예전과 그
2020년에는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코로나의 혜택을 누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텔레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텔레닥이 가장 큰 보험회사,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에트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1차 진료를 에트나와 함께 20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격 의료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큰 그 보험회사들이 이미 원격 의료의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전망에 있어서도 원격 의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본고와의 합병, 그 인수합병도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요. 굉장히 큰 액수로 저희가 인수를 했죠. 아마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인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1차 진료를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분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활 또는 여러 가지 언어 치료, 치료적인 영역까지 원격 진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리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환자를 이제 중심으로 한 원격 의료를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원격 의료가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심리 치료, 그리고 원격 진료, 원격 재활 등등. 그리고 코로나와는 연관이 없었던 의료 분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뉴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엔 장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원격 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 장치들, 장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상덕 병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원격 의료를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장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미 많은 이런 단말 장치들이 원격 의료 장비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이 장치들은 뭐 다양한 생체 정보, 체온, 산소 포화도, 심박수, 심지어 포도당 수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는 반드시 병원 시스템과 연동돼서 이제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환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비인후과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시경 장비들, 뭐 비강 또는 이제 귀 내시경 장비가 가정용으로 출시가 되긴 했지만, 네, 아직 완벽하게 환자의 비강 또는 귀를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내시경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를 위한 단말 장치의 개발은 이제 다른 의료 분야에서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 이런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쉽고 자동으로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사오미 교수님께서는 단말 장치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장비를 보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사운드, 음성이나 이제 그래픽 데이터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미지, 사진, 뭐 환자의 얼굴, 이제 목소리만 저희가 수집할 수 있죠.
근데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못합니다. 뭐 지금 뭐 폐나 뭐 이런 그 신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지난 여름 이제 그 코로나 그 일본에서 열렸던 그 도쿄올림픽 이후로 그 원격 진료 수요도 증가했고 그 코로나 환자 수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그 올림픽 당시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저희 그 병원에서 굉장히 힘든 그 과중한 업무를 겪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하면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례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말 장치를 활용을 해서 그 집에서 체류를 했는데 이제 사망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원격 의료 장비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현재 그 도쿄 대학교에 있는 공학 그 대학교 이제 공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장비들을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들도 그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그 장비가 그 발전을 하면 원격 의료도 더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교수님, 만약에 그 장비가 조금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이제 그 선진화가 된다면 그 원격 의료도 함께 대중화가 될까요? 아니면 그 장비보다 더 중요한 그 요인이 있을까요? 네, 마사오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표님과도 저는 그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회 관계자일 뿐이죠. 네,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이런 그 의료 장비를 통해 저희가 의료계를 완전히 그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 첨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그 반대편의 의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의료 산업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 정부, 그리고 규제 당국, 환자, 그리고 이제 의료진, 그리고 NGO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회사, 환자, NGO, 그리고 뭐 보험회사의 그 의료진들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할 때 이런 저항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네,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료 산업계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보험입니다. 네, 그 지급과 보험 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굉장히 상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의료진은 이런 신기술을 그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제공되지 않다면 말이죠. 한국 상황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다릅니다. 네, 미국과도 상황이 다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보험사들이 뭐 이제 정부 보험 또는 이제 민간 보험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즉
선택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그 보험사에서는 원격 의료를 이제 도입한 곳도 있고, 또는 이제 특수한 이제 분야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에 이제 보험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이런 그 공공보험인 그 국민건강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죠.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보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산업적인 관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험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그 기업들이 먼저 한국 FDA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넬카에서 이제 기술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히라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한국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산업계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그 과정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격 의료를 어느 정도 이제 하이브리드 원격 의료, 하이브리드 의료 시스템으로 이제 그 저희가 변모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그 이슈들이 있죠. 저희가 그 논의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의사 입장에서는 그 일반적인 그 케어보다 더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고 이제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각각 그 클리닉이 이제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료진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 고령하게 빠르게 일어나는 국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뭐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원격 의료를 그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많은 의료적인 부담을 그 지울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원격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미래 그 원격 의료의 그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그리고 그 진단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료 내에서 이제 중요한 축 중에 몇 개들인데. 이러한 그 피 서비스를 저희가 그 환자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격 의료가 그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의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도 원격 의료가 하나의 중요한 그 빌딩 블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격 의료가 그 리스크, 위험도가 많은 그 분야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을 이런 상황에서 뭐 만성질환을 모니터링하고 뭐 당뇨 또는 이제 그 단수나 이런 그 처방 같은 것 등 그리고 일반적인 메디슨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원격 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혁신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보험 그리고 환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 같은 경우 이 피가 뭐 급격하게 뭐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 클리닉이나 이제 병원 외에서 원격 의료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현재 이러한 방향을 가고 있지요. 보험 그리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고려해야 될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추후 과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원격 의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마사오미 교수님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통신상에 그 장애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 그 통신 연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사오미 교수님 지금 현재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패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제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자비로운 그 헬스를 제안드립니다. 최초의 그 가상, 그 메디컬 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그 ICU 또는 sep시나 또는 뇌졸중과 같은 굉장히 급성 그 경우에 저희가 벌추얼 케어, 이런 가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미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원격 의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비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이점을 누렸는지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사오미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연결이 다시 되었나요?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그 패널 분들로부터 마무리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병원으로서 원격 의료의 그 유망한 장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그 환자 그 재택 치료를 통해서 그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그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원격 의료는 더 이상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IT 기술의 발달, 고령화, 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이 원격 의료 발전의 주요 동인 중의 일부입니다. 네, 따라서 의료계, 학계, 그리고 정부가 이제 보다 진지하게 원격 의료에 대해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격 의료는 현재 의료를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래의 그 인류의 웰빙을 위한 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반 대표님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원격 의료는 여전히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그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서비스와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원격 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그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의 서비스와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이러한 그 트렌드가 그 무시된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이 시스템의 발전, 이런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험 또는 의료진이나 이제 그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뭐 기술들 또는 이제 교육 등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그 개선해야 될 것이 있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그리고 의료진 또는 보험 모든 그 이해관계자가 원격 의료 그리고 이 기술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사오미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연결이 되었나요? 네, 이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간략하게 그 원격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웨비나의 그 맺은 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원격 의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료의 그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택 치료의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 핑한 그룹이 그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했죠. 이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는 이제 코로나 그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원격 의료의 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저희도 함께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지금 현재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원격 의료가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개방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혀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산업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허용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의료진이 더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의견을 나누었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조선일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